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를 가져오신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먼저 좀 다루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주말에 포털과 인터넷을 뒤덮었던 그 뉴스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네. 다른 어떤 뉴스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도 좀 너무 이제 계속 다루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뭘 좀 주목을 해야 될까?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2026년부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 직매립이라는 건 쓰레기를 그냥 바로 묻는 거. 바로 지금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묻어버리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이제 예. 소각을 해서 묻어야 되는. 반드시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요 쓰레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에 묻지 않잖아요. 예. 인천하고 김포에 묻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역으로 이 쓰레기가 수도권의 쓰레기가 지역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행 문제가 뭐냐면은 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은 공공소각장을 많이 건설했어야 되는데 공공소각장을 짓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 지으려고 하면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반대하겠지. 또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좀 성급한 언론들은 야 이거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예. 라고 이제 막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인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시행이 되면 진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원칙적으로는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은 다 예외지 뭐.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특정 상황에서 직매립을 허용하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를테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뭐 발생하는 그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뭐 생활 쓰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러면 직매립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예. 그럼 다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체 매립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공소각장에 걸린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됐다. 이게 환경부가 요 직매립 금지를 도입한 게 2021년부터거든요. 도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2026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땅 했는데 지금까지 공공소각장을 이게 건립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도 많고 음. 더더군다나 지금 직매립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제 아무튼 쓰레기가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공공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되는 거론지가 뭐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충북 지역으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언론 보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충북에서 벌써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오기만 와봐라 가만 안 있는다 뭐 이래가지고 왜 서울 사람들이 버릴 쓰레기 소각을 왜 우리 지역에서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 공공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좀 굉장히 긴 호흡으로는 쓰레기 양 자체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공소각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슈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쓸데없는 이슈들이 막 뉴스 시장을 도배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좀 주목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역할도 우리가 주문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예. 이게 2021년에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도입한 거네요. 네.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규칙을 다시 개정하진 않았고. 네, 놨죠 그냥. 예. 아마 신경을 안 쓰지 않았을까 전혀 안 썼을 이제 것 같습니다. 싶은데. 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수도권이 2026년, 나머지 저기 2030년부터 이제 적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참
장기적인 얘기든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난리가 날 문제래요. 네, 난리가 나죠. 예, 이게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네. 들긴 합니다. 음.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어려운 일이죠. 쓰레기를 줄이려면 소비 자체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소비 진작이 정부 정책 기조 아니에요? 사실 네, 대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렇다면 저는 쓰레기가 나오는 어떤 그 영역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흔한 말로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포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맞습니다. 된다. 네. 불필요한 포장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종량제 봉투에다 넣는 거는 소각이 가능한 것들을 넣게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재활용으로 각각 그렇죠. 분류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 시민들이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염이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에 쇠가 붙어 있고 막 이런 맞아요. 걸 다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들어간다고. 그럼 재활용 영역에서 어떻게 그쪽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딱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펼쳐놓으면 실제로 재분류가 가능한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기사들을 보면. 근데 사실 버리는 입장에서 이걸 정말 일 삼아서 하루 종일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닐 껍데기를 안 씌우는 것도 많이 네. 생겼잖아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예.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거주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이게 쓰레기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이렇게 내놓으면서도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생수를 이제 사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네. 그거를 분리 배출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정수기로 바꿔버렸어요. 네, 저는 그냥 끓여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확 줄어들더라고요. 확 줄죠. 네. 일단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도 했는데 이제 의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잘 안 입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 나눔 기부하는 데가 이제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3박스 이상 되면은 이제 수거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3박스가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나름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쓰레기가 이게 참 근본적으로 이게 줄어들까? 예,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포장재라든가 이런 게 가지는 게 문제가 크니까 아까 이제 그 아이리스님인가가 AI 연구할 돈 말고 이런 거 줄이는 연구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 돈 들이면 막힌 방법들 다 만들고 막 이럴 텐데 그죠? 비용이죠 결국. 예. 결국에는 이제 개별 포장이 개별 기업의 그냥 편의의 비용? 그냥 자기들이 예쁘고 편의에 가깝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쓰레기를 덜 내는 방식으로는 연구를 안 해버릴 거라. 예.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 크긴 크죠.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과연 쓰레기장의 문제는 이건 이제 종종 올라오지만 이게 소각장을 더 짓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웃긴 게 해마다 이런 기사는 계속 나와요. 네. 난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쓰고 있어. 비상이야. 뭐 그 고민을 그만큼 안 하면서 심각해라고 그냥 영혼 없이 쓰고 있다는 제가 거죠. 가져왔지만 기사의 심각성이 전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2026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치. 시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외 조항 두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점점 예외 하다가 결국에는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즘 그런 앱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사업이 새로 시작돼
낸 거겠죠. 왜 쓰레기를 그냥 먹던 거 뭐 이런 거 그냥 한꺼번에 봉지에 넣어가지고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서 그 업체에서 다 분류를 하는 거죠. 분리해가지고, 네. 그땐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딱 서서 다 깨끗하게 닦고 분리하고 뜯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하는 걸로. 물론 유료죠. 근데 저는 이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료 돈을 내더라도 예, 그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고용도 창출되는 거고. 예, 저는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 내년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인상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그렇죠. 그거 올려서 해결이 안 되잖아. 안 되지만 또 그거 올린다고 또 이제 시민들이 또 뭐라고 하겠죠. 적어도 이제 그 지자체 선거 이후에 올리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못 올리고. 네. 그렇지.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기업 입장에서도 포장에 돈을 덜 들이는 쪽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할 법도 한데 왜 우리는 그 단타로만 가려고 할까요? 그런 장기적인 연구에는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닭이죠. 네,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무슨 경영이야? 난 기억도 안 나. 무슨 ESG. 그래. ESG. RSG인가? 아닌데. 그건 뭐 하는 거야? ESG 경영은. 경영만 그런 거야? 거기서 그리는 뭔가요? 참. 뭔가 그런 고민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가나 뭐 이런 데서도. 네. 작은 데서 소비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이를테면 어제만 하더라도 장을 보는데 다 플라스틱 이런 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일도 낱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걸 굳이 참 일단 과일은 상하기 쉬운 애들은 스티로폼이 깔려 있잖아. 맞아요.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박스가 있고 박스 맨 위에는 또 비닐로 덮어. 맞아요. 잘 보이게. 그리고 몇 중으로 되는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뜯고 이건 이거대로 빼고 요건 요거대로 해서 거기서만 3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기술의 힘을 이런 데는 믿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거는 AI한테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 연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소각장도 찾기는 찾아야 되겠지만 이제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될 고민들은 분명히 많은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고민의 깊이는 별로 안 보인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기후환경에너지부나 이런 데들 지금 에너지까지 이제 결합됐으니까 어쨌든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처가 만들어지긴 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이제 포장재를 경량화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환경에 기여하는 정도가 되게 높으면 거기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연구개발에 이제 그런데 연구개발에 돈 쓰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의 방법들은 있을 수 있죠. 유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사례로 또 나왔던 게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접시랑 그릇 안 쓰는 게 지금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장례식장에서는 사실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니까. 근데 의지만 있으면 그거 가능한 거거든. 그런 것서부터 하나하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잘 보통 주목하지 않는 그런 뉴스긴 한데 참 워낙 정책들에 관련된 우선순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까지 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제 상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제 대충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 참 여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내내 또 이제 뉴스를 장식했던 것들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민주당 의총도 연기된다. 일단 마무리는 못 짓는 상태가 됐고 오늘 법관 회의까지 또 있었어요. 자, 관련된 보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미정 박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 내란 재판부를 왜 설치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이러는 걸까요? 조희대 사법부가 제대로 안 하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구속 안 시키고 다 풀어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도 나올 판에 판사들의 결정이 신뢰가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계엄 직후에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내란에 개입했다는 혐의마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이 지금 스스로를 재판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특별법을 발의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온 세상이 다
뛰어 올라서 반대를 예.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유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 법관들은 모였죠. 계속 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장들이 모여서 한번 1차 했고 오늘은 또 그 대표들이 모여서 또 한 번 했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 모든 언론이 정말 모든 언론이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거 위헌 소지 있으니까 하지 말자. 모든 야당들이 또 하지 말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저는 결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의 위헌 소지를 어느 정도는 없애고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마치 정말 모두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처럼 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또 우려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이해나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지금 나온 그 대안으로서 제출된 법안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나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럼 대안으로도 내놔야죠. 이게 그래 위헌 소지가 있으면 사법부가 아니 법관들이 판사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그럼 너희는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논의가 너무 일방향적으로만 흐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민 기자님. 오늘 법관 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좀 이동하면서도 좀 봤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법원장들하고는 그러니까. 많이 다를 줄 알았거든요. 예. 기대한 내가 미친년이에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낫네요. 아니 정말 짜증이. 근데 짜증이. 근데 아는데도 알았는데도 보니까 화가 나니까. 네. 그쵸. 법관 대표들 일부 법관 대표 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이 일단 사법부 불신에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의 위헌성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의 불신을 더 초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판사도 소수지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내놓은 어떤 그런 입장을 보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대로 가자는 거냐고. 뭐 법관 대표 회의에서 나온 이건 이제 평판사들의 어떤 그런 모임인데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예? 그리고 약간 저는 뭐 이거는 뭐 법률가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으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뭐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아니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그 판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가는 게 이게 왜 위헌인지 아직까지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겠고요. 그러면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거는 그 왜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게 왜 위헌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이건 뭐 야당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 그렇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 패친의 뭐 나름 전문가분들도 위헌적 요소가 있대요. 그런가? 저는 하여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어차피 헌재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헌재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이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텐데 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법관 대표들까지 이런 식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높으면은 나중에 이게 내란에 대한 어떤 단죄 이 프레임까지 지금은 굉장히 그 프레임이 강한데
결국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하게 밀고 가게 되면 갔다가 헌재에서 뒤집어지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무리수 이 프레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뢰가 잘 안 가요.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건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제 입장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근데 구별은 해야 네, 저는 된다고 구별은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단 네. 위헌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 뭐 그거는 그 위헌이건 아니건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위헌인 것을 우려하는 것을 핑계로 대서 사태를 본질을 네,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흐려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맞습니다. 뭐 조국적 신당이나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예, 것의 예, 대표적인 예고 민변도 이제 네. 그런 케이스고 이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노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칠지 절차 가지고 어떻게 문제 삼아 가지고 사태를 흐릴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에 책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네. 이 세 가지는 이제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뭐가 그러면 이제 진실이며 어떤 것까지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을 되게 본질적으로 답답하게 만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란에 대해서 물론 형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란임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도 내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심각하게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를 이제 국민의 판단과 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재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애초부터 개입해가지고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전담 재판부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전담들을 만드는 거니까 사법부 내에서 이미 했었으면 될 일인데 네. 이걸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짓을 벌이니까 결국 이걸 카드를 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답답하게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손을 대려고 했더니 그때 가서 이제 니들 손대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반응을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우려해서가 아니라 예, 왜 우리 밥그릇 건드리려고 해. 사실 인사권의 침범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 법원장들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뭐 변협인 이런 데들도 사실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사실 이 부분인 거죠. 네. 네. 결국에는 최대한 위헌성, 시비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 그때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차성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듯이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중간에 네. 그냥 어정쩡해지면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밀어붙여야 될지 아니면 최대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게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행했던 행위가 위헌 정도도 아니고 위법적인 행위를 대놓고 해왔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란 의도를 풀어줬었잖아. 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풀어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다 기각시킨 거 네. 이게 지금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이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위헌이라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가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다고 네.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지금 해왔었는데 지정 배당 의심이 거의 지정 배당 그렇죠. 직원한테 준 거라는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의혹이 자기들이 있죠. 해명을 한 것처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은 100%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본인도 완전히 거부는 못해요. 그 네.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자체도 위법 그럼요. 위헌인 거죠, 솔직히. 예.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언론들이 다 나서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떠들어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야. 이런 사안은 뭐 이를테면 이제 피고인과 뭐 이를테면 특검 그 사이에서 당연히 중립을 취하는 게 재판부나 사법부에서는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언론까지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그리고 사법부도 이제 어쨌든 국민의 이제 그 어떤 명령을 대신하는 곳이니까 그냥 단순한 법정문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발언들이나 태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일절 안 하고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음. 얘기하는 게 참 화가 나요. 네. 왜 쟤들은 남의 일이 맞나? 아니면 자기들 일인가? 다른 면에서 예. 자기들도 내란 세력의 일부인 건가? 예. 이렇게 생각하게 자꾸 만드니까. 네, 어떻게 냉정하게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조건에서는. 그래도 아까 뭐 이거 밀어붙이거나 최대한 그 발생의 소지를 줄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뭔가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밀고 나간다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쟤네들을 최대한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태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이 커다란 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쨌든 다른 결들을 분리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일부와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 정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해소해야 된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적절했다고 봅니다.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고 진행한다.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 모였잖아요. 거기 뭐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법사위원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별로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무슨 되치기? 나왔다. 그렇게 추진했을 경우에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민주당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켜 가자.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사법부 전체를 아예 그 내란 사법부로 규정하지 말고 조희대하고 여기 이제 일반 그나마 좀 소수긴 하겠지만 판사들을 구분해 가지고 약간 전략적으로 이들을 떼어놓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뭔가 채찍과 당근을 병행 구사하면서 조희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판사들한테는 당근을 좀 제시를 하고 그래서 구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왜냐하면 어차피 사법부 전체를 이렇게 적으로 규정해놓고 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고도의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그냥 표현에 따르면 강공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좀 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제 판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레거시 미디어가 아직도 영향력이 꽤 있다는 생각이 있죠. 들어요. 예. 있죠. 특히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진 않은데 이 정치를 하는 자들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니까 네.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또 생각해요. 예. 일단 이 상황과 별개로 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곤혹스러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위헌 요소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하도 뭐 민병까지 이거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제거해서 갑시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제가 읽는 분위기는 약간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려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일정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기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1심제 결정이 날 때쯤에 2심부터 적용 가능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일정에 딱 맞게 지금 뭔가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추천도 받고 그래야 1심 결과에 대해서 바로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일정에 맞추려면 급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로 위헌 심판에 넘어갈 거고 100% 넘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넘기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재판이 홀드가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년을 늘리자 구속기한을. 근데 이 1년을 늘리는 구속기한은 좀 더 무리한 거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간 소구 입법 형태가 이제 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일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결국 위헌 심판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다는 얘기죠. 일정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이제 기세인데 혹여 그렇다고 해도 기세만 안 꺾일 수 있으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헌 심판이라고 하는 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나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 관한 요만큼이라도 건드는 건 꼴을 못 보겠다고 해서 총동원하고 있는 일종의 개혁저항 세력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헌재 판단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긴 맞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지자체 선거도 있고 이제 기세가 만약에 정권 초기에 이를테면 민주당이 추진한 게 이렇게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공세가 쫙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정권 초기에 기력이 확 하고 떨어지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예.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 기세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제가 전해드리는 거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로 한 거는 그 분위기는 예. 그 교수님이 우려하는 그쪽 분위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거를 단돌이 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쫙 하고 몰고 나게 야 이거 혹여 그런 판단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야 역시 사법부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꺾이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그 전설을 설치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그렇죠. 그 기세가 역전은 안 될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럼 위헌 판단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쪽에 더 가까울 테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거야. 이 뚝은 되게 쉽게 무너지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기세가 단단하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막 서로 막 이렇게 탈출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렇죠. 그럼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처음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편을 못 믿겠는 거야 말 그대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맞아요.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상 기세상 현재의 상태가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예. 그 사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이 제일 셀 때고 지금이 기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해도 지금이 제일 셀 때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을 정말 이기고자 한다면 그렇게 멍청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기세를 보여주면서 꺾이지 않을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빨을 드러내야죠,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래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거 할래? 뭔가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해야지. 이건 이쪽에서 다 지저대니까 에이씨 좀 밀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일방적인 싸움이 되고 있다고요. 이길 생각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지죠. 이대로 가면. 물론 이제 오늘 의총 끝나고 나가지고 아마 당대표가 얘기를 했던가. 예. 어쨌든 신속하게 최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멈추지 않고 가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일단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의원들을 충분히 이게 그 모아가지고 의견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을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일종의 원칙론 같은 것들을 밝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 정도대로 되면 제일 낫죠. 그나마라도 이게 대오가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밀고 가는 게 네.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뭐 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 의원들이 놓여져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정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법관들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고 언론은 상당히 기울어지게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위축되어 있는 상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적들이 제일 잘 알죠. 봐봐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지금 판사들이 모여서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판사들이 모여서 했어요. 전체 언론을 다 도배를 했잖아요. 사설 칼럼 누가 지금 민주당 편을 들고 있습니까? 민주당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쫄아들고 있잖아요. 그럼 지는 거죠. 지들만 집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아니 지들은 이 의원이 아직도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대안도 없잖아요. 민주당이 아니면 어딜 찍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브한 건가? 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민주당은 좀그 죽일 정당 있죠. 저는 모르겠는데. 대선도 아닌데. 씨. 예. 근데 괜히 그 선거운동하지 마. 아 이게 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취소합니다. 뭘? 찍을 물론 정당이 아직 많다. 이제 뭐 선거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전 선거 운동도 아니긴 네.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예. 이를테면 이진관 판사가 한떡수에 대해서 먼저 이제 1심 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떡수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형을 좀 세게 그리고 선고를 할 때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유죄만 나오면 나머지는 다 유죄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뭐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이러면서 내란에 대한 규정이 되면은 아무리 지기현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아무리 지기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네. 나는 지기현을 아무리 못 믿겠다. 지금까지 이 꼴을 한 건데 보고서 무슨 아무리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기현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이에요. 음.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그 이진관이라는 한 개인의 이런 식으로 의존적으로 상황을 본다? 저는 그건 정말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그런 해석도 있는데 지기현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다. 왜냐? 그땐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니 나도 그 얘기 봤어요. 윤석열이 무죄가 된다. 예. 그럼 이재명이 계엄을 내린다. 왜? 계엄은 무죄니까. 이 얘기도 봤어. 나도. 계엄 알고 이제 정말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낭떠러지 바닥으로 이제 추락을 아니 그래서 그럼 이재명이 계엄한다. 그다음에 댓글이 뭐였는지 알아? 그러면 민주당이 국힘이랑 붙어서 막는다였어. 댓글이 정말. 저는 진짜 이런 해석을 하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예. 예. 저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좀 이상한 그 직위원이 뭐 이런 정치공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답답하니까 그냥 하는 얘기라고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박사님 말씀하듯이 지금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일부 타협하고 일부 밀어붙이고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나 또는 이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명확하게 자기 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중간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대오가 무너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아마 되게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타 문제도 좀 얘기해야 되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예, 혐오에 관련된 이야기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는 아직도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수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협중 시위라든가 이런 게 요즘 빈번한데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고척동에 사는데 조그만 가보면 구로중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흔히 말해서 동포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요. 네. 그래서 그 구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그 협중 시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주변에 이제 오잖아요. 음. 그러면 학교나 선생님들이 나가가지고 반대 집회를 여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시민단체들하고, 예, 단체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협중 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뭐 시사인이나 이런 데 소개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라든가 정부가 그러니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에서 너무 지금 소극적 혹은 방관자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침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MBC가 주말에 이제 이걸 리포트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그
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또 뭐 보도도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가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좀 위태위태해요. 제가 봤을 때. 예. 예. 어디가 위태해요? 주로 그 협중 시위하는 데 보면은 요즘은 흔히 말해서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그 거리 가까이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에 경찰이 가로막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조금 살벌하긴 하거든요. 막 욕해요, 막 진짜. 보기도 했었고. 그 경찰이 막는데도 뭐 아나무인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단계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협중 시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고 이랬을 때 언제까지 그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이 막고 뭐 이렇게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렇게만 대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 혐오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현수막 그다음에 시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연결되는 그런 쭉 라인인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지만 급하지 않게 네. 라고 하는 되게 역설적인 문구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 국회 발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겨레. 국힘은 반중 시위일 뿐이다라고 법원에 반대한다고. 근데 저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부분적이지 않나?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냥 혐오 시위 차단법이 쉽지 않으니까 네. 일단 학교 앞에서라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일 텐데 네.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시위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구역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부터 적용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지인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왜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정 중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예. 그냥 해버려요 진짜. 이 뭐 아까 뭐 비하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네. 쓰면서 근데 그 자녀들이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마 나온 어떤 임시 방편적인 어떤 그런 네.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지엽적인 거죠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정부 방침으로도 할 수 있는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시위나 이런 것들이 막 무방비로 그냥 다 맞아요.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거라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 차원에서 일단 먼저 어떤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걸 포괄적으로 이런 혐오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말 그대로 위헌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한 1년 정도 안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논의해야 될 것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포괄적인 법으로 만들 고민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발의되는 법안의 수준을 보면 너무 지엽적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 앞에 혐오 시위 차단법, 그다음에 뭐 혐오 현수막 제한법.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런 혐오의 행위, 이런 혐오의 발언 이걸 아예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죠. 물론 위헌의 소지가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착에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꾸 그래서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하면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결국은 거리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앞에 다다다다다닥 모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만약에 통과가 돼도. 네.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앞에 몇 미터냐? 몇 미터가 결국 나올 거야. 그럼 그러면 100미터가 나왔다면 100미터 밖에 100m 모이겠지. 그 라인에 아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뭘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본질은 혐오이기 때문에 혐오에 대한 내용적 판단 이게 네. 언제나 표현의 그렇죠. 자유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행위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결국은 그걸 하는 행정 집행 주체가 그 혐오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이러면 이게 위헌적인 그렇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이제 자꾸 약간 주변을 걷도는 네. 듯한 느낌. 이게 급하긴 급하지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다시 거기에요. 같이 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되어. 근데 그게 어렵다고 지금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은 이런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제 돌아갈 데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현수막만 해도 지금 이제 정당이
개소리하는 거는 다 합법적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정당의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는 이상한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정당이요. 네. 아무나 어떻게 만들 수 보면 있잖아 또. 실제로 활동을 하는 정당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페이퍼 정당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주로 그 정당이 그런 가짜뉴스 연습막을 많이 네. 걸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걸 한 건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예,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 쉬운 게 아니죠. 차유금지법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왜 지난번에 60일 지정 생존자에서도 예, 그 어렵죠. 판타지가 강한 드라마에서조차도 그게 어려웠잖아요. 결국 안 됐잖아. 네. 다 꺾였잖아요. 그리고 지진이도 그때 결국은 그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내가 상황이 되면 할 거다.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또 생길 것이다. 라고 그 감독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힘들겠지. 예.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국민의힘만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든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외에는 저는 뚜렷한 방법이 찾기가 어렵다. 제 수준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혐오 발언 금지법이 됐건 뭐 차별 금지법 안에 이제 혐오에 관련된 조항이 됐건 간에 뭐 개별이든 합쳐서든 뭔가 진행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안이 돼야 되고 그 기본안을 어떤 단계로 어떤 일정 안에 이제 만들 것인가라는 결심이 필요하고 저는 지자체 선거 이후에 내년 정도 연말 전까지는 완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또 총선이니 뭐니 또 얘기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떼고 준비하되 방침상으로 이제 이런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들에서 이런 시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뭔가 이렇게 정책들을 이제 사용하는 행정적으로 이게 좀 결합되는 방식이 좀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년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 선거 결과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이게 참 돌고 도는 건데 참 이게 내년 지자체 선거 때문에 강한 정책을 못 쓰는 면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강한 정책을 혹시라도 안 쓰면 내년 지자체 선거가 오히려 또 안 될 가능성도 망할걸요. 있고. 네. 아마 그 투표율이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여당이 실망을 하면. 예. 그래서 뭐 지금 크랩스님이 반대 시위랑 혐오 시위를 구분을 못하는 얘기 아마 어떤 분들의 말 속에서 이제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존댓말 써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국힘이 이제 반중 시위라고 그러지만 걔네들이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혐오 시위하고 반대 시위를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혐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집단을 통으로 굉장히 강한 폭력적 언사를 쓰면서 배제하는 그런 모든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을 말하고요. 예,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국힘이 스스로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그 혐오 세력들이 일부러 물타기로 지금 댓글 작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아니 우리는 지금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왜 혐오라고 지금 그러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혐오하는 건 또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네. 이들이 스스로도 구별 못하지만 구별 못하도록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언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건 전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또 혐오라고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혐오의 중요성이 되게 물타기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집토끼는 제가 가져왔죠. 아니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예. 조선일보의 이제 외부 칼럼이에요. 외부 칼럼인데 제목이 그거였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집토끼는 누구인가? 이게 12월 7일이에요. 근데 와. 윤태곤이 그 윤태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나는 이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예. 그리고 할 만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사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읽을 필요는 까지는 칼럼이죠, 칼럼. 예. 그냥 칼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장동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 이들이 말하는 그 집도키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장동혁은 그 집도키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 그 극우 유튜브 윤어게인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흔히 표현되기로는 그렇죠. 뭐, 예. 근데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듣는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근에 멸콩 TV 나갔더라고요. 네. 장동혁이요? 장동혁. 네. 그러니까 마태이가 갔죠 뭐. 이 칼럼뿐이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이 되겠죠.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장동혁에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뭐 사과랍시고 씨부리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후에 어떤 특히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나? 그럼 장동혁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런데 마침 동아일보에 또 유사한 오늘자에 또 칼럼이 나왔어요. 이것도 외부 칼럼이에요. 김승련 칼럼. 제목이 장동혁 자신과 먼저 싸워 이겨라. 라고 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두 칼럼의 공통점은 그거죠. 진심으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진짜 뭐 내란 세력이랑 끊어가지고 뭐 올바른 일을 해라라기보다는 선거 고민해서 영리하고 유리한 선택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칼럼이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말에 막 동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고민이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이 칼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진짜 국민의힘의 집도키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이 김승연 칼럼에서 말하는 이 장동혁에 대한 어떤 고민. 그나마 이 동아일보 칼럼은 좀 나온 게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를 좀 하나씩 해서 지지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니?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 말을 또 씨도 안 맺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근데 그 고민들이 이제 자꾸 읽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중동이던 한국일보던 조중동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하지 않고 내란 세력들과 아주 유사한 주장들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알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것도 참 우습다면 우스운 측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두 칼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쓱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집토끼가 뭐냐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네. 전환기라고 감동난 TV. 집토끼. 새로운 집토끼. 네네. 그러니까 그들을 집토끼로 하는 한 끝장이라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장동혁의 고민 그리고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고민이 이해가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지지층의 진정한 요구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 집토끼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면 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잘 되는 꼴이랑 민주당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 거예요. 그게 저는 한 30%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반드시 좋아하거나 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근데 이 30% 정도는 저는 확실히 좀 있다고 보고 이들의 플러스만 약간 더 시키면 그게 김문수가 이제 받았던 지지율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30%를 절대 못 놓겠는 거지. 근데 이 30%는 솔직히 말하면 윤회개인이나 막 전환기나 이런 애들이 싫은 사람도 꽤 많을 거야. 저는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네. 근데 겉으로 표현되기야 막 25%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지만 저는 절반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외에 이들이 목소리 높이는 거에 자기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못 내놔. 그러니까 내놓을 게 나는 민주당이 싫어할 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나는 윤석열이 여전히 좋아요보다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너무 약하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없어 보이지 차라리. 예.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놔. 내가 왜 지금 이제 그 너희들을
다 온전히 지지를 하거나 또는 지지를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 그러니까 집토끼의 대부분은 다 윤호개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거는 맞아. 근데 대신 느낌은 알아.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일단 목소리가 센 쪽을 쫓아가면 나머지도 쫓아올 거야. 결국은 여기가 그래도 제일 큰 세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가깝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해가 간다는 건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논에서는 한번 얘기했는데 작심을 하고 사실은 윤과의 단절을 명확하게 하면서 앞으로 올 선거 2번 정도는 질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바탕을 둬가지고 뭔가를 올리는 게 제가 보기에도 가장 바람직하고 이들에게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어떤 당대표도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도 그런 판단을 못하지. 내 당대표 유지해야 되고 내 국회의원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차기 대선의 난가? 이게 그 잔잔바리들한테는 지금 꿈이 커지고 있잖아요. 가능성도 커진다고 스스로들은 생각하겠죠. 문재인 정부 때 작살 나봤지만 그래도 실수만 하면 윤석열이 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동혁이 더더더더 지금의 이 기세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칼럼은 자꾸 그거를 지적을 해요. 나름 이런 얘기를 해요. 처절한 반성과 단절을 통해 제1야당답게 건강한 반대자가 될 책무가 있다. 까마득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정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 내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뀌려면 전 2가지 가능성뿐이 없다고 이제 보는데 그 논에서도 얘기한 건데 하나가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네. 쪼개짐이 돼야 네, 돼. 쪼개짐. 네. 그게 없으면 절대 못 나와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일단 쪼개져야지 이제 가능하거든. 2번째가 이거하고 연관돼서 선거에 대패를 해야 돼. 다음 지선은 그래서 중요하긴 해요. 네. 왜 대패를 해야 목소리가 커지거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야 이따위로 가다가 우리 완전 망한다.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만드는 게 선거 결과 말고 없거든. 근데 지금 가까이 있는 선거는 총선도 아직은 멀고 그러니까 지선뿐이 없는 거잖아요. 이 지선 결과가 명확하게 원사이드하게 나오지 않고는 그러니까 망할 정도로 나오지 않고서는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주자들 몇몇이 한동훈 뭐 이런 꽈라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답답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교섭단체 기준이 지금 20명인 예. 거잖아요. 그건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낮출 필요 있죠. 네. 예. 확실히 그건 낮출 필요가 있다. 모두를 위해서. 예. 네. 저는 정말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낮춰도 한동훈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걔 말고도 좀 아니 국힘을 지금 예로 들어서 예. 아니 그저 국힘도 그것도 좀 쪼개져서 나오면 아이 참. 그런 배포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패를 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충청, 강원이 넘어가면 네. 예.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이제 큰 지역들이 충격을 있죠. 먹죠. 네, 네. 그렇죠. 부산이 굉장히 제일 크고 네. 강원이 이제 그 다음이고 네, 충청이 이제 그 다음인데 뭐 대구 경북은 좀 쉬운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은근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TK만 남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죽으라고 싸우겠죠.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 아니다 니네가 잘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근데 그런 선거가 이제 조만간 돼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선이 오기 전에 약간 대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확실한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네.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예상과는 되게 다르게 굴러갔고 사법부와 언론의 저항이 제일 크게 역할했다고 저는 그렇죠. 네. 국힘도 물론 옛날만큼 안 네, 쪼개져서 네, 생긴 그렇죠.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왜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가 현 정부가 왜 잘 못하지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이 정도까지 큰 의회를 가지고 있고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이 좀 답답하게 굴러간 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이제 책임이 핵심은 그 사법부하고 언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는 건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맞아요. 문제거든요. 그쵸. 우리 헌법의 구조상. 근데 이거를 건들려면 헌법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해주길 바라겠지만 그거 하면은
이게 난리가 나죠, 사실. 예. 이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니까. 우리 87년 헌법 체제가 만들어 놓은 네. 이 구성 자체가 그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법부 때려잡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버텨주고 있는 거야.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법부를 지켜주는데 올인하고 있어, 모든 정치가. 예. 여기에 이제 언론이 딱 손가락 얹어가지고 자기 영향력이 약해져야지 정상인데 요거 옹호해 주는 데선 영향력이 살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카르텔의 최후의 보루죠. 맞아요. 판사들이 네. 많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기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이긴 한데 내란 청산과 헌법 개정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거든요. 결국 80년 7년 체제의 한계가 내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란이 절대 불가능한 체제로 바꿔야겠다. 근데 그때 마침 사법부가 걸려버린 거야. 역시 사법부도 바꿔야겠다. 네. 여기에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200석 가까운 어떤 데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대우를 유지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윤석열 탄핵시켰던 200석을 만들기도 어렵죠. 그걸 만들어야 개헌이 가능한 건데. 예. 그렇다면 내란 청산에서 개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지금 되게 중간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렵네요. 예.